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최경석입니다. 계속 과학 얘기만 들으셨는데 저는 이제 윤리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 귀한 프로젝트에 꼭 과학뿐만 아니라 생명윤리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한 꼭지를 저술을 하고 또 여러분 앞에 이렇게 10분 동안 간단하게 그 내용을 소개할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46분인데 56분까지 반드시 시간을 지켜서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다루었던 논의의 주제는 바이오 신기술을 둘러싼 이런 여러 논쟁을 다룸에 있어서 앞서 이미 많이 언급하셨던 배아 연구, 줄기세포, 인간 개체 복제, 인간 유전체 정보, 유전자 편집 기술,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등의 다양한 쟁점을 언급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지금 진한 색으로 표시한 체외 수정 시술과 배아 줄기세포 연구, 성체 줄기세포 연구, iPS 등 인체 유래물 연구와 유전자 검사, DTC 및 유전자 치료, 또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요 순서대로 챕터를 한번 구성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논의를 다룸에 있어서 요 슬라이드 한 페이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쟁점별로 정리했기 때문에. 우선 오늘 발표를 들어보니까 대부분 과학 발전에 대한 그 열망이 강하시고 저 역시 동일한 마음입니다.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일이고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전 세계는 유럽과 미국 모두 어떤 과학기술의 발전이 단순히 과학기술의 발전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와 함께 윤리적인 사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함께 법하고도 조화를 이루어야만 바로 실험실에서의 기술이 우리 오늘 현실 우리의 세계에 들어오게 되고 심지어 이것이 이제 경제적 활동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와 같은 이런 생명윤리나 또는 뭐 법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생명과학 기술에 한정해서 요즘은 또 빅데이터 인공지능까지 더 확대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무조건 뭔가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희 요 그룹에는 잘 끼지를 못하고 저희가 다 배척을 해내고요. 어떻게 하면 기술과 과학이 잘 조화를 이룰까? 어떻게 하면 이것이 시민들의 우려를 잠재우면서도 연구가 발전할 수 있을까 하는 구조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윤리학이 슬라이드로 다시 오면요, 의학과 생명과학 기술이 야기하는 윤리적인, 법적인, 또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학제적인 학문 분야인데 그중에 생명윤리학이 다루는 다채로운 성격을 조금 더 세분해 보면 다음과 같이 첫째, 둘째, 셋째로 나누어집니다. 우선은 생명윤리학으로서의 주로 윤리적 내용을 다루는 생명윤리학의 내용이고요. 여기에는 뭐 예상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생명윤리의 쟁점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마 슬라이드에는 이 내용이 뭐 많이 소개되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문제는 그 윤리적인 문제가 대충은 사회적으로 잘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결론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되고요. 그냥 윤리학자들이 서로 싸우라고 놔두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법입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법은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갈 거냐 저렇게 갈 거냐를. 그래서 생명윤리법 또는 생명윤리 정책의 영역에서의 학술적 담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주로 이 쟁점들 중에 이 쟁점이라는 것은 앞으로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 쟁점도 있지만 이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등 다른 여러 또 기타 법들에서 만들어진 법이 과학기술의 발전을 잘 규제하고 있으면 그거는 뭐 손볼 필요가 없는데요. 때로는 기술 발전을 쫓아가지 못해서 법이 이제 고정화되어 있고 빨리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과학자들이 지적도 해주셔야 되지만 저희와 같은 전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를 해가지고 국회를 통해 빨리빨리 법을 지금 개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적으로는 조금은 여지를 두고 심의 절차를 통해서 빨리 과학기술이 좀 따라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구조도 필요합니다. 어떤 제가 지적하고 있는 구체적인 어떤 거 하나는 지금 그걸 못 쫓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이제 정착된 규범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규범으로서의 생명윤리라는 부분으로서
보편적인 윤리 규범들을 토대로 뭐 연구자라든가 또는 뭐 이 분야에 어떤 관심을 갖는 부분, 뭐 실무자들에게 이제 교육을 시키는 부분, 이렇게 셋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주로 이제 쟁점 부분 간단히 말씀드리면, 생명윤리법 하에 체외수정시술 대상자, 이게 지금 말이 이건 법정 용어고요. 과학에 접근하시는 쉬운 분들은 그냥 IVF입니다. 인공수정 시술을 말하는데, 이 기술은 아이만 낳는데 쓰는 게 아니고, 이거를 법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 기술이 혼인하고 무관하게 기술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사회적 논의가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법은 금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해석상. 그런데 산부인과 단체가 안 해줌으로써 한번 언론에 났던 거죠. 법은 허용, 그러나 법이 아닌 단체의 강령이 금지를 해서 이게 필요하다면 법에는 좀 더 명확하게 금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해 줄 필요는 있으나, 그 전에 해야 될 일은, 비혼모라는 게 뭐냐면 나는 아예 결혼을 안 하고도 아이를 낳을 거야라는 주장을 하는 여성들이 있거든요. 과연 이걸 우리 사회가 수용할까 여부는, 즉 이 기술을 이 사람들에게도 쓰게 해줄까 여부는 사회적인 좀 논의와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다음 체세포 복제배와 관련해서 생명윤리법 시행령에 난자의 어떤 사용을 제한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체세포 복제배와 연구를 할 때만 그런 성격의 난자를 쓰라는 것인데, 연구자 입장에서는 연구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사실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유는 우리가 겪었던 가슴 아픈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좀 열어줬을 텐데, 결국 우리 사회가 연구를 열어줬다가 난자의 퀄리티를 굉장히 떨어뜨리는 쪽으로 시행령을 만드는 이제 일이 벌어졌는데, 뭐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체세포 복제배 아직 조금 뭐 다시 연구에 관심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저 아이피스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둬도 현재 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자들은 난자 연구는 체세포 복제배와 연구에 사용하는 것처럼 제한된 것만 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다, 그렇지 않다. 체세포 복제배와는 제한된 난자를 쓸 수밖에 없지만 그냥 난자 그 자체의 연구,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불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연구하는 난자의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자발적인 종의에 따라 난자에 대해서 연구에 쓰겠다는 동의를 받고 쓰면 된다. 그래서 약간 해석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요. 지금 법에는 조금 좀 이상하게 돼 있는 부분이, 이건 국가의 우리는 전문 용어로 온전적 간섭주의라고 번역하고 퍼터널리즘을 얘기하는 건데요. 국가가 굉장히 친절한 국가의 역할을 하라 그러는 데는 잘 안 하고 안 해도 되는 데는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얘기, 이 난자 기증을 할 때 기증자의 건강을 체크해라. 거기까지는 이해됩니다. 근데 6개월 이상의 인터벌을 두고 네가 기증을 해라, 이렇게 규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합리하죠. 왜냐하면 그는 의사와 환자가, 기증자가 알아서 자기의 건강 상태를 보고 해결하면 되는데, 가끔 이렇게 국가가 너무나 과도하게 형식적으로 좀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학술적으로는 좀 문제다라는 지적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조금 민감한 부분인데, 줄기세포주하고 줄기세포가 사실은 큰 차이가 없이 줄기세포주를 임상용으로 쓰게 된 게 줄기세포 시술이었는데, 당시 그때 이제 차병원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다가 어떤 그 심사를 해달라고 하면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아주 신박한 해석을 하면서 이 법에서 그 당시 규정이 줄기세포주를 이용하면은 체외에서만 하라고 돼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법의 맹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법을 개정해서 체외에서만 쓰라는 걸 없애자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차병원에서, 정확히 얘기하면 차병원이 아니라 차바이오 앤 디오스텍 여기였습니다. 이게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희한한 해석을 통해서 연구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법이 좀 빨리 개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불합리를 굉장히 오묘한 법의 해석을 통해 연구는 하게 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은 법의 규정의 방식을 조금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런 과학기술 발전과 관련된 것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리모 문제는 뭐 과학자들은 관심이 없는 문제지만 저희 쪽에서는 아까 얘기하는 IVF 기술이 이 대리모 문제와 당연히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예 법이 없습니다. 법이 없다는 얘기는 아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하시던데 그거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그거는 규제 방식을 말씀하시는 거고, 법이 없다는 얘기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얘기는 처벌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해도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법으로 규제를 하는 순간 행정력이 동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대리모는 지금 아무런 법이 없기 때문에 대리모를 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법 규정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배아 보존 기간도 국가가 너무 이렇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뭐 이런저런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것도 좀 불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뭐 쟁점들은 쭉 넘어가겠습니다. 뭐 옵트아웃 제도도 한번 도입했지만 또 굉장히 완고한 분들이 과연 옵트아웃의 장점을 살렸는지 의심이 되는 뭐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뭐 열거주의 문제는 저는 항상 주장하는데 이게 과학자들이나 의사들, 특히 생명윤리법은 과학자나 의료인을 못 믿는 것 같아요. 특히 의사들을. 왜 못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요건주의로 가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다 열거를 합니다. 명백히 저는 뭐라고 지적하냐면 그건 행정 편의주의다. 그러니까 관료가 편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러나 전문가를 믿는다면 어떤 요건만 법엔 제시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이것도 조금 바뀔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DTC 부분은 산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법에서 허용은 했지만 안전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조금 또 뭐 하여튼 논란이 좀 벌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우리하고 약간 상황이 다른데 어찌됐든 이것도 산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은 결과적으로는 개정은 됐었습니다. 유전자 치료도 지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현행법에 난자정자 배아 자녀 배아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치료는 금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정해야 된다라고 지금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고 약간은 여기서도 이제 해석의 꼼수를 지금 쓰고 있는데 치료를 금지했지 치료에 대한 연구를 금지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지금 이 허락을 받아 연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이 규정을 지금 제거해야 되는 그러니까 허용한다 또는 어떤 경우에만 금지한다 이렇게 이제 개정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도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두 개가 약간 충돌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가명 정보를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동의받지 않고 쓸 수 있다고 해주고 있는데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건 그러다가 정보의 주체가 난 그런 식으로 내 정보 쓰는 거 싫어라고 동의를 처리하기 시작하면 빅데이터가 다 망가지고 앞으로 인공지능에서 필요한 이런 정보 축적, 퀄리티의 정보 추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정부는 부득이한 경우 동의 없이 정보를 추적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동의를 받고 쓰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GDPR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생명윤리법은 기본적으로 2차 사용에 대해서는 1차 사용에 대한 동의를 해줄 때 2차 사용의 문제를 허락받고 쓰게끔 돼 있고 미국도 개정 CFR이 그렇게 돼 있고 GDPR은 가명 처리를 하는 걸 통보를 하는 게 원칙인데 비용이 많이 들면 통보하지 않고 쓸 수 있다 이 정도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아예 없습니다. 그냥 가명 처리하면 동의 없이 쓸 수 있다. 제가 제일 불안해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윤리적으로 차라리 더 신뢰를 쌓게 해주고 동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설명해주고 동의를 받을 노력을 해야 되는데 동의 없이 쓸 수 있다는 것만 강조하다가 후폭풍을 맞으면 저는 이게 더 큰 걱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정보은행이 현재는 뭐 법적으로 뭔가가 잘 돼 있지 않아서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이런 모든 대응의 스펙트럼이 결국은 자발적인 강령의 마련 중요합니다. 지금 줄기세포 국제줄기세포협회는 그걸 굉장히 잘해주셨고요. 헬싱키 선언은 당연히 전통적으로 잘 강령을 스스로 만든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저는 합성생물학 영역에서도 생물학자들이 생명윤리에 대한 강령이나 지침을 자발적으로 국제학회에서 만들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공중의 의견이 소통돼야 됩니다. 과학자가 앞서가고 시민은 왜곡되지 않은 정말 어떤 경우 기자들이 너무 왜곡시켜서 오히려 막 공포를 주기도 하거든요. 왜곡되지 않은 과학 커뮤니케이션이 시민사회에 일어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중이 참여해야 되고 저희 같은 사람들이 우려가 있다면 잘못된 우려는 불식시켜주고 또 왜곡된 부분이 있다면 제대로 알려주고 하는 작업들에 대한 노력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환영받고 우려가 있다면 예방책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법에 불합리함이 있다면 개정을 하면서 과학 발전이 제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더군다나 속도감 있게 외국에 뒤처지지 않게 발전하기를 기대하며 항상 그런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